네, 그러면 오늘 사실은 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죠. 9월 FOMC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타이틀 이렇게 잡아봤어요. 코로나 이후 가장 매파적이었던 연준. 하지만 더 매파적으로 기대했던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네. 일단은 그 이제 FOMC를 하게 되면 의사록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바뀐 표현들부터 보도록 할 텐데, 문구가 살짝 재조정된 거 두 개 빼고는 크게 봐서는 요 이제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델타의 영향을 이제 의사록에다가 직접적으로 좀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7월 달 FOMC 그 의사록에 7월 때 이제 연준 의사록에 나온 건데,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은 개선을 보였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라는 코멘트가요. 이달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부문은 최근 몇 달 동안 개선되었지만 코로나19 사례 증가로 회복이 더뎌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델타의 영향을 우리 경제는 받고 있더라. 라는 게 기술이 하나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7월 달에 커밍 미팅즈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거를 이제 저희 86번가에서 해석을 하면서, 커밍 미팅즈란 얘기가 나오면 보통 향후 2 내지 3회의 회의 안에서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커밍 미팅즈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삭제가 됩니다. 대신에 soon이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되죠. 그리고 이 soon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next meeting, 다음 회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미팅이 11월입니다. 11월 회의로 테이퍼링 일정 거의 못 박았다, 이 정도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표현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7월에는 그리고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9월엔 이렇게 바뀝니다. 진행 상황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 위원회는 자산 구매 속도의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표현 참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테이퍼링 할 거야 하면 될 텐데, 자산 구매 속도의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선 이제 그 미팅에서는 커밍 미팅즈라는 표현을 썼다면 없어지고, 여기는 곧 soon 이라는 표현이 들어왔다. 그래서 11월 회의로 사실상 못 박아 나온, 여기 있죠. 사실상 11월에 테이퍼링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회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왜 매파적인 느낌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단 처음으로 테이퍼링의 예상 종료 시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지에 초점 맞춰갖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테이퍼링을 언제 끝내겠다에 대해 가지고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그러면 시작은 11월이고 끝나는 거는 언제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언급이 사실상 처음으로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좀 빠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의사록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3시에 내고 3시 30분 되면은 이제 파월 의장 내서 인터뷰하고 막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그 내년 중순, middle of next year라고 해가지고서 내년 중순에 테이퍼링 종료가 예상된다라고 파월이 언급을 했습니다. 왜 매파적이냐? 시장에선 대략 내년 3분기 말 정도에 테이퍼링 종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내년 중순이다라는 거죠. 중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몇 월이 생각나세요? 6월이 생각나시겠죠, 그쵸? 네. 그럼 요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시가 있잖아요. 2013년도에 테이퍼링 딱 선언했었던 때가 있으니까 이때랑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이제 12월 회의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부터 테이퍼링 진행이 되는데 10개월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자산 매입하고 있던 금액이 850억 달러였어요. 즉 850억 달러를 10개월에 나눠가지고서 꾸준히 이렇게 이제 매입하는 금액을 줄여나갔던 거죠. 매달.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11월에 개시할 거다라는 걸 선언하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실행을 한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내년 중순인 6월에 이걸 종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현재 QE 금액은 1200억 달러입니다. 요 1200억 달러를 11, 12, 1, 2, 3, 4, 5, 6 하면 8개월이겠죠. 8개월에 걸쳐서 하는 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금액은 더 큰데 기간이 더 짧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매파적으로 봤던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3, 6, 9, 12월 회의에서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향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경제 예상, 그 다음에 금리 예상 경로는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위원들이 점을 도도도독 찍는 거거든요. 요걸 보시면은 향후 금리가 그 전에 회의에 때 얘기했던 것보다도 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졌고요. 이게 시장 예상보다 좀 높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2021년도는 만장일치입니다. 지금 변화가 없을 거고. 원래 보시면은 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그 이제 중간값이거든요. 중간값이 보시면은 2022년도 원래는 이제 금리 동결이었어요. 지난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까지는. 근데 9월 달에 요번에 나온 점도표에서는 요게 한 단계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이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상 시기가 첫 인상 시기가 2023년에서 22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이제 요게 2023년에 대한 내용인데 요 부분이 6월에는 이제 금리가 두 단계 현재 대비 인상으로 봤다면 여기는 세 단계 인상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 그 점도표가 처음으로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더 높죠. 저희가 봤던 이제 그 23년도에 2023년까지 세 번의 인상에다가 추가로 세 번 인상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이제 숫자가 중간값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전체적으로 금리 경로는 올렸단 말이죠. 근데 장기는 딱 보셔도 살짝 내려왔죠. 그렇죠? 아주 미미하게 내렸습니다. 근데 뭐 이게 영향이 있을 만한 건 아닙니다. 요거를 좀 소결론을 내보면 첫 금리 인상이 23년에서 22년으로 당겨졌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갔다. 뭐냐면 22년에 1회, 23년에 2회, 24년에 3회로 24년도까지 총 6회 1.5%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점도표는 기대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파적으로 보는 세 번째 이유는요. 현재 창출되고 있는 고용 수준에 현재의 고용 수준에 좀 만족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연준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죠. 향후 통화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입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2%를 넘어갔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미 기준을 충족해 있죠. 근데 고용이 아직 과거 수준 회복을 현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이 고용 강조하니까 근데 고용이 아직 별로니까 통화정책 정상화가 늦어지겠지.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게 한다는 거죠. 특히나 지난 8월달 고용 여기 이제 9월 초에 나왔고 요 날이 제가 그날 밤에 3% 출연했던 날인데 딱 그 출연하는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요거 딱 보고 들어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고용 굉장히 쇼크를 내죠.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72만 명 월간 고용 증가를 기대했는데 3분의 1인 23만 명밖에 증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이런 꼭지를 달았습니다. 고용 쇼크다. 예기치 못한 쇼크. 연준의 테이퍼링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실제로 이제 시장은 이런 기대를 가져요.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지금 고용 시장은 코로나 이전에 회복을 못했다. 그러면은 막 월별로 100만씩 이렇게 팍팍팍 고용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와야 연준이 만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시장은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동안 연준이 이제 말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연준이 돈 풀면서 인플레가 많이 높게 나와도 계속 완화적으로 하겠다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핑계 댔던 게 실업 핑계 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업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경제학자가 이분은 경제학자가 아니시긴 하지만은 그 중앙은행에서 몸담고 있는 자가 마음이 아프대요. 실업을 생각하면. 그리고는 이 실업을 단순히 우리 실업률로 보는 게 아니라 인종별 격차, 학력별 격차까지도 우리가 다 해결을 해주겠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완화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팬데믹 이전에 실업률이 4%가 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높은 5.2%란 말이죠.
거기다 8월 고용이 쇼크가 났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구나. 고용은 니네가 아직 불만족스럽지? 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대체로 고용에 만족한다는 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구체적인 코멘트냐 하면은요, 다수의 FOMC 위원들이 고용에서도 일단 이게 상당한 추가 진전이란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12월에 이제 회의록에서 처음 나왔던 건데요. 연준에서 언제 테이퍼링 들어갈 거냐, 그 기준은 이제 그 인플레하고 고용에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수의 FOMC 위원들이 고용에서도 상당한 추가 진전 요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에 있을 11월 회의에서는 고용 및 물가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고용을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띵 하고 한 대 맞은 느낌이 드는 그런 코멘트들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연준이요. 정말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음 회의까지요. 그렇다라는 말은 9월 고용의 숫자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11월에 테이퍼링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시기도 이번에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고용이 좀 못 나오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내년 중순에는 하겠다라는 것. 이거를 강력히 피력한 저는 멘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빨간 걸로 해놔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좀 저는 이번 이제 회의 끝나고서는 연준의 과도한 자신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보통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연준이 처음으로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파적이었다 했는데 증시는 올랐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헝다 문제예요. 최근에 조정의 이유는 뭐였냐? 헝다, 중국 부채 문제였죠. 근데 보니까는 헝다 부채 관련해서 저 정도면 질서정연하게 갈 수도 있겠는걸? 우리가 생각했던 뭐 제2의 리만 브라더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다.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FOMC 인터뷰에서도 파월 의장이 이 신흥시장 부채 문제 이게 뭐 미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멘트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이쪽에 대한 이제 그 경계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다시 내달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오늘 이제 타이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9월 테이퍼링 선언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뭐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구장창 저는 이제 11월 테이퍼링 개시 그러니까 선언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번에 그 FOMC 직전에 서베이 이제 그 여기에서 한 이제 서베이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 9월 달 거 보시면 그 연준이 언제 테이퍼링 선언을 하겠느냐라는 거에서 9월 FOMC에서 할 것 같다가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4분기에 할 거다. 아니면 내년 1분기에 할 거다. 내년 2분기다. 아니면 아이고 못한다. 그 뒤에까지 밀린다. 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시장 참여자 중에 거의 20% 정도는 9월달 FOMC에서 테이퍼링 선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됐다고 빙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9월에 테이퍼링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다라면 9월에 테이퍼링을 선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비르기적으로 여길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땐 이 20%의 사람들이 지금 현실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8월 잭슨홀에서도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도 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잭슨홀 심포지엄은 금리 정책을 통화 정책을 결정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때 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8월 달에 보시면은요, 9월 FOMC에서는 뭔가 나올 거야라는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매파적인데, 그전에는 훨씬 더 매파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잭슨홀 때 아무 얘기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증시가 올랐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매파적인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연준의 말을 잘 안 믿더라고요. 커밍 미팅스 얘기해가지고 11월 아니면 12월이요라고 표현을 굉장히 명백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너 8월인 것 같은데 아니 너 9월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요런 이제 굉장히 매파적인 의견들이 판판이 지금 패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들이 매수 세력으로 바뀌면서 증시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유 세 번째는요. 이건 굉장히 소수 의견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것까지 기억하시는 분 잘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준의 전도표가 잘 틀려요. 연준의 전도표가 막 금리 인상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빠른 인상을. 근데 연준의 전도표가 잘 틀립니다. 생각보다. 이거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보실게요. 2013년도 12월에 테이퍼링 선언했잖아요. 요때 당시에 전도표 한번 저희가 볼게요. 이때 과연 연준에서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봤는지. 이때 보시면은 이제 2013년은 완전 다 동일하죠. 동결. 2014년도에도 일부 튀는 의견이 두 개 존재하긴 하지만은 나머지는 다 동결을 얘기를 했죠. 2014년 동결. 2015년은 숫자를 딱 봐도 뭔가 높습니다. 그죠? 요게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3에서 4회 정도 인상할 거다라고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앞자리부터 달려요. 이분은 뭐 4% 이상 4%대 막 쫙 나옵니다. 여기 이제 금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3, 14년에는 금리 인상 없다. 15년에는 금리가 1%대 1% 돌파할 것 같다. 16년에는 금리가 여기서 4번 더 올라서 2%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총 인상 횟수가 7에서 8회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 선언을 했던 달에 연준 위원들은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14년은 금리 인상 없었고요. 15년에 12월에 가서야 1회 인상하고요. 16년도에도 연말에 가서야 여기서 추가 1회 인상에 그칩니다. 8번 인상이라고 봤는데 현실은 2회 인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에 대한 신뢰도는 낮습니다. 시장에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점은 그냥 진짜 참고용이고요. 그냥 점 찍는 것 같아요. 뭐 다트 던져서 찍는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sarcastic하게. 근데 어쨌든 이게 점도표는 정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에 연준의 의도가 드러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9월 FOMC 쪽에서 뭐 몇몇 것들 봐야 될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인터뷰 Q&A 시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개인 투자에 대한 질의가 여러 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이제 그냥 의례적인 상투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 갖고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연준 위원들의 투자는 좀 제약이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뭐 뉴스에서도 많이 다룬 걸 보셨겠지만 경제지표 예상치들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올해 GDP가 7%에서 5.9%로 하향됐고요. 다만 이제 내년 내후년은 이제 그 0.5%, 0.1%씩 각각 상향이 오히려 돼서 좀 뭐 이제 발을 서로 맞추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그다음에 실업률이 올해 4.5%로 떨어질 걸로 봤는데 델타 영향으로 4.5까지는 못 떨어지고 4.8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 하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 물가에 대해 갖고서는 추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계속 상향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추가로 2021년에 이제 PCE 물가 4.2까지 간대요. 22년도에도 0.1 추가로 더 상승하는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물가, 핵심 물가 지수도 상향을 했습니다. 3에서 3.7 올해 거는. 그 다음 내년, 내후년 거는 각각 0.2, 0.1 추가로 더 올라가는 걸로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 코멘트 중에서는 인플레는 일시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근데 공급 제약 문제나 아니면 병목 현상 이거는 좀 계속되고 있고 생각보다 장기적인 것 같다 얘기가 나왔고요. 경제 하반기에도 계속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연준에서 그 레포 관련해 가지고서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요 한도 이게 이제 기관당 한도가 다 있거든요. 근데 각 기관당 한도를 지금 2배 상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몇몇 기관들은 지금 한도를 이제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몇몇 기관들 중에서는 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단기자금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연준에서 2배 상향을 해주기로 한 것 아니냐. 이런 거는 조금 비득이적인 결정이죠.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결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파적이었습니다. 근데 20%의 투자자들이 더 매파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항복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연준의 자신감이 코로나19 처음으로 엿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이 높아져 있을 때 연준은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뭐 하루 이틀 1, 2주 내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달, 2달, 3달에 걸쳐서는, 그거 이제 전 장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에 있어가지고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요번 FOMC 결과이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 앞으로 내년 이제 중순, 테이퍼링의 종료가 내년 중순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갑론 외박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나서 인터뷰할 때마다 당신이 생각하는 미들은 몇 월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순이 언제냐를 갖고 엄청 다투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적으로 증시 향후 경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86번가에서는 11월 FOMC, 이게 11월 2일, 3일이거든요. 11월이라고 하지만 11월 초에 있어요, 되게. 요 11월 초 FOMC, 네, 요때를 전후로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코로나 이후에 저희 증시 랠리가 쫙 눈부시게 이어졌잖아요. 이게 이제는 종료가 될 것 같다라는 거를 기본 시나리오로 가져간다는 거고요.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에 있습니다. 제목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코로나 랠리, 역금융장세 물음표,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랠리의 종류라고 하면 이제 약세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약세장에 들어가는 방식들은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세장에 진입하는 모습들은 제각각이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크게 봐서는 이제 저희가 가격의 이제 변화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 크게 봐서는 2가지 정도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약세 가는 거죠. 지금부터 지지부진 이러다가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증시도 쭉 올라가다가 최근 황달 때문에 쭉 한번 빠졌다 반등. 한국 증시는 그 전부터 슬슬 내려와서 반등도 요만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멜트업이 한번 돼가지고 그 전 고점을 뚫고 한번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우와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막 이런 멜트업 랠리가 진짜 막 용솟음 치는 그런 한 번의 마지막 불꽃, 그런 게 있고 나서 이제 쌍봉 탁 그리고서는 내려 이제 오게 될 것인지, 뭐 요 2가지 정도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이 중에서는 더블탑 시나리오가 좀 더 땡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 그런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걸 봐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 FOMC 그 전에 서베이 결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파적인 하여튼 의견 가지신 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생각을 할 때 큰 하락이 나타났던 경우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심할 때 하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생각이 틀렸나? 내가 이렇게 너무 나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다시 신고가 갔는데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더블탑, 멜트업 이런 식으로 결국은 시나리오가 기본적으로는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어차피 매주 말씀을 드리게 될 테니까는요. 관련해가지고서 뭐 이슈나 데이터 이런 것들 나오면은 계속해서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9월 FOMC에 대한 리뷰 내용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